네, 안녕하세요. 오늘 빅데이터 관련된 강의 이제 세 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에 앞서서 이전에 했던 강의 좀 정리를 하도록 하죠. 이전 차시에서 제일 처음에 이제 빅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하고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빅데이터가 어떻게 이제 출현하게 되었는지 출현 배경에 대해서 뭐 사회적, 기술적 다양한 이제 관점에서 이제 알아봤고 그 다음에 빅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하고 처리를 하는지 이제 그 단계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했는데 빅데이터를 수집, 처리, 관리 이거와 이제 관련된 이제 기반 인프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데이터 분석에서 쓰는 용어로 해서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제 전처리한다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즉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재료를 준비해 놓는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런 단계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준비된 재료, 준비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게 되겠죠. 다양한 시각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자, 이런 분석 기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 기술은 여러 가지가 있고, 분석 도구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뭐 텍스트 마이닝이나 뭐 평판 분석, 소셜 네트워크 분석, 군집 분석, 예? 뭐 이런 다양한 형태의 분석 방법과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좀 이야기를 했고 각각의 기술에 대해서 어떤 기술적으로 뭐 어떻게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시려면 데이터 분석 이제 관련된 전문적인 어떤 그런 강의나 거기에서 충분히 이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경영학부도 이제 기업 데이터 분석이라는 과목이 이제 있고 더 전문적으로 배우시려면 이제 대학원에 진학을 하셔가지고 또 이제 더 이제 배울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한 결과를 이제 표현을 해주는 그런 이제 표현 기술이라고 해서 이제 뭐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가 이제 시각화라고 이제 표현을 쓰죠. 시각화 시키는 방법도 뭐 다양합니다. 어떻게 표현은 말 그대로 이제 뭐 다양하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뭐 그래프나 뭐 차트 형태로 이제 많이 표현을 해주고 그걸 좀 더 이제 보기 좋은 형태로 표현해주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이제 그래픽이 이제 포함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세 개의 단계를 거쳐서 이제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결과를 알려주고 거기에서 어떤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의사결정을 한다. 이제 이렇게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 목차를 한번 보시죠. 오늘은 이제 빅데이터 활용, 이제 분석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활용할 건지 활용 사례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뭐 4차 산업혁명 이야기하면서 빅데이터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빅데이터 발전 방향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이런 그 학습 목차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알아야 될 게 빅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활용이 되는구나.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럼 앞으로 이제 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그 분야에서 어떤 뭐 미래나 발전 방안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뭐 앞으로 여러분들 그 커리어를 갖다 이제 쌓는 데 있어서도 좀 데이터 분석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좋은 정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빅데이터 활용을 보시면 아직까지는 그 빅데이터가 이제 광범위하게 이제 분석되고 이용되고 있다고 좀 보기는 힘듭니다. 아직까지 그 단계라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왜냐 데이터를 분석하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데이터가 웹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많이 있어요. 그 데이터를 막 분석을 하기 힘든 게 이제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그런 이슈도 있고 하다 보니까 데이터 분석을 할 그 소위 말해서 재료가 없으면은 빅데이터라는 게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거 말고도 이제 뭐 공공 데이터, 뭐 의료 데이터, 기타 이런 데이터들을 계속 생성이 되는데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나 조직에서 그 데이터를 공유를 안 하려고 합니다. 특히 의료 데이터 이런 거는 뭐 개인정보 이슈가 워낙 이제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공공 데이터 활용 방안 해가지고 뭐 지자체별로 공공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해서 뭐 정책을 만들고 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일들을 상당히 많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데이터 센터 통해 가지고 거기서 데이터 분석해보고 대신 이제
데이터를 온본 데이터는 못 가져 나가게 이제 외부 유출이 안 되게 이제 그렇게 이제 보안을 이제 해놨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몇 가지 대표적인 빅데이터 분석 사례를 이제 조금 보도록 하시죠. 먼저 레코멘데이션 시스템에서 추천 시스템에서 새로운 어떤 형태의 맞춤형 광고 방식으로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추천 시스템입니다. 자, 이런 추천 시스템은 이제 보통 데이터에 의존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단적인 예가 여기 나와 있는 이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의 recommendation for you 해서 이게 뭐냐? 여러분이 아마존에 계정을 있어서 아마존에서 물건도 구매하고 뭐 이렇게 활동을 하죠. 그래서 다음번에 아마존에 로그인을 해서 이제 들어가죠. 그러면 오늘의 추천하고 이렇게 밑에 뜹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추천해서 지금 나온 책들이죠. 예, 요거는 제가 잘 안 보이는데 요거 보면 Understanding Search Engine, PHP 5 in Practice, 뭐 Developers Library 해서 Naked Conversation, 뭐 제가 눈이 좀 안 좋아서 이 자바스크립트이네요. 자바스크립트 다음 서치 스크립트에서 나와 있는데 아마 이분은 전에 이런 것들과 관련된 도서를 아마 검색을 했거나 구매를 한 데이터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아마존의 추천 시스템이 뭐 하냐? 데이터 분석을 합니다. 무슨 분석을 하냐? 회원들이 아마존 사이트에서 찾아본, 검색해본 제품 데이터, 그 다음에 실제로 구매한 데이터, 그 다음에 회원가입을 할 때 어떤 분야 쪽에 관심이 있다. 그런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이쪽에 구매 기록이 있으니까 이쪽에 좀 관심이 있겠다. 그래서 최근에 요거와 관련된 새로운 제품이나 책이 나왔다면 추천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많은 고객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어떤 협업 필터링 이제 기술 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사용자와 상품 간의 단순한 어떤 2차원적인 매트릭스를 넘어서 이제 고객 취향이나 선호도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서 소비자가 이제 정말로 구입할 만한 상품을 이제 골라내서 추천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분야의 대표 주자입니다. 아마존은 온라인 매장에서 실제 추천 시스템을 통해서 매출이 총 매출의 10% 정도 차지한다. 엄청나게 이제 큰 부분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왓챠입니다. 여기 왓챠는 개인 취향별 영화 추천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내가 본 영화에 별점을 이제 매기면 왓챠가 내 취향 분석해서 자동으로 영화를 이제 추천해주는 어떤 협업 필터링 기반으로 이제 사용되고 있는 형태고. 그다음 서울시 올빼미 버스에서 휴대전화 위치 정보와 통화량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심야 버스죠. 이제 올빼미라는 게 이제 공공 부분 이제 빅데이터 사업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사업 중에 이제 하나고. 뭐 대중교통 노선 이제 결정할 때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용할지 그 수요를 이제 파악해야 됩니다. 그건 당연하겠죠. 사람들 타지도 않는데 그 노선을 둘 수는 없겠죠. 서울시가 이제 2013년에 심야 버스 6개 노선을 추가하면서 이제 그동안 뭐 시민들이 이제 설문조사한 거, 그 다음에 버스 사업자의 의견 이런 것들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경유지를 빅데이터인 휴대전화 위치 정보 활용해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뭐 이거 하려고 이제 KT하고 이제 양해각서도 맺고 이제 KT 고객하고의 어떤 통화 기록 기지국 위치하고 청구지 주소 활용해서 이제 유동 인구를 갖다가 이제 검증을 했죠. 통신사에 있는 그 스마트폰을 많이 들고 다녀가지고 이제 통신사에서 이제 이런 그 고객들 어떤 그런 경로 있죠. 움직이는 경로 이런 것들 이제 데이터를 막 팝니다. 팔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기간 동안 매일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통화나 문자 메시지 데이터 30억 건을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여기 보이는 그림처럼 통화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서울 전역을 반경 이제 500m 크기의 1252개 정육각형으로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육각형 있죠. 여기 나와 있는 거 육각형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어떤 육각형은 심야에 통한 사람이 어떤 다른 육각형에 살고 있다면 뭡니까? 그러니까 A 육각형에 심야 밤에 통한 사람이 B 육각형에 살고 있으면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결국 A는 B로 이동을 하는 수요로 판단하는 겁니다. 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홍대, 합정, 동대문, 신림역, 역삼, 뭐 강남시청, 종로 순으로 이제 심야에 유동 인구가 많다는 것을 알아서 그 유동 인구가 많은 그 경로에 심야 택시하고 이제 버스를 배치를 시켜 놓게 된 거죠. 데이터 분석 기반으로 활용한 사례입니다. 아주 성공적이었고. 자, 그 다음에 구글 독감, 스완플루 예측해서 구글 검색 엔진 통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많은 뭐 키워드 분석을 합니다. 구글에서 뭐 저기 검색 박스에 키워드 많이 들어가죠. 이런 키워드를 시간별, 장소별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제 이걸 분석해서 새로운 의미를 이제 찾는데 사용을 했다. 구글에 이제 독감이나 뭐 조류 독감 뭐 이런 그 예측들이 다 그렇습니다. 전에는 이제 전염병이 이제 퍼져 나가는 어떤 추이를 알아내기 위해서 뭐 병원이나 관련 기관들이 뭐 이런 정보들 사실들을 이런 정보들을 알아내서 이제 수집해야 했는데 웹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이제 관련 키워드 이제 뭐 키워드 하면 이제 독감 관련된 키워드 하면 뭐 고열, 기침 뭐 이런 것들 나오겠죠. 이런 것들을 사용 시간, 빈도, 위치 파악해서 어떤 전염병의 진행 상황이나 이동 경로를 예측하는 데 사용했다는 거죠. 예측이다 보니까 뭐 100% 딱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데이터 분석 기반으로 이제 간다는 거죠. 또 다른 사례가 IBM의 자동 번역 프로그램, 구글 번역기 해서 여러분들 뭐 이거는 번역기는 우리 뭐 팝하고 번역기도 있죠. 이런 것들 이제 많이 아실 건데 실제 이제 이런 번역기가 요즘 이제 그 번역 정확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요즘 이제 그 번역 결과에 대해서 만족을 하는 사람도 되게 많이 있고. 옛날에도 아주 오래전에도 한 20년 전에도 그 이런 번역기가 있었어요. 여러 번 시도되었고, 근데 이제 그 문맥 따라서 이렇게 표현이 번역된 표현이 이제 잘 안 맞는 경우도 많이 있어가지고 이제 좀 그런 서비스들이 실패를 많이 했거든요. IBM 자동 번역 프로그램이 그 단적인 예인데 초기에 뭐 여기 우리 그 언어를 봤을 때 명사, 형용사, 동사 이런 단어와 그 어떤 어문의 문법적 구조를 인식해서 번역을 시도하다 보니까 결과가 되게 좀 어색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역을 하냐, 의역을 하냐 그런 표현을 쓰는데 직역을 하면 말 그대로 직역하면 명사, 형용사, 동사 이런 여기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그 되게 표현이 이상합니다. 의역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구글이 그런데 이러한 실패를 이제 거울 삼아서 문장과 번역물을 빅데이터베이스화해서 58개 언어간의 자동 번역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수억 건의 문장과 번역물을 빅데이터베이스화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58개 언어를. 그래서 번역할 때 이제 유사한 문장과 어구를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통계적으로 추론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그래서 그 정확도가 더 높아졌다는 거죠. 문장이 이제 길수록 정확도가 점점 떨어지긴 하지만 짧은 문장일수록 정확도가 높습니다. 옛날에는 명사, 형용사, 동사 이런 문법적 구조만 인식해서 했는데 지금은 이제 케이스죠. 58개 언어에 대한 수억 건의 문서를 번역된 문서를 자료화해가지고 이제 쓴다는 거죠. 자, 슈퍼컴퓨터 왓슨 이건 뭐 워낙 이제 유명합니다. 유명한데 2011년도에 이제 슈퍼컴퓨터 왓슨이 이제 뭐 엄청난 화제를 이제 일으켰죠.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그 자연어 검색, 자연어 이제 텍스트입니다. 텍스트 문자. 자연어 검색과 인공지능을 이용한 실시간 빅데이터 처리 슈퍼컴퓨터였습니다. 딥블루가 이제 원조였고 왜 이게 핫했냐? 2011년도 미국의 낱말 맞추기 게임인 그 제퍼티라고 이제 제퍼티에서 슈퍼컴퓨터 여기 있네요. 여기 있죠. 이 사람 켄이고 브래드고 왓슨인데
왓슨이 우승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켄과 브래드는 뭐 일반 참여자냐?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전에 우승한 사람들이에요. 우승자들끼리 겨루는, 그러니까 최종 우승자 뭐 그런 대회였는데 그 우승자들을 다 제끼고 이제 왓슨이 우승을 했다는 거죠. 결국 왓슨이 그 어떤 낱말을 갖다 이제 대답하는 데 있어서는 그 분야의 다양한 데이터 기반입니다. 데이터 기반. 그 다음에 탈세나 사기 방지 시스템에서 뭐 이것도 이제 미국 정부 같은 경우, 미국 정부 기관 같은 경우 이제 빅데이터 분석 통해서 이제 사기 방지 솔루션을 실행을 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해서 하기 위해 가지고 그 SAS라고 하는 SAS 여기 있네. SAS사. SAS사 이제 정부 대상 사기 방지 프레임워크라는 이제 빅데이터 분석 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방대한 자료로부터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 예측 모델링을 통해 어떤 과거의 행동 정보를 분석해서 사기 패턴과 유사한 행동이 검출되면 이제 그걸 갖다 이제 찾아낸다는 거죠. 자, 해봤더니 여기 약 388조 원의 세금 누락 및 불필요한 세금 환급 절감 효과가 있더라. 네. 또 다른 이제 활용 사례로 이제 사물 인터넷을 이용한 그 데이터 분석. 그래서 볼보라고 제가 이제 적어놨는데 볼보 요즘 볼보 안전한 차고 이제 뭐 그렇게 인식이 나와 있습니다. 볼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좀 요즘 인기가 있습니다. 인기가 있었는데 볼보는 운행 중인 자동차에 부착된 센서죠, 센서. 센서 이거 이제 사물 인터넷을 이용해서 그 센서를 사물 인터넷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빅데이터 수집과 이제 분석으로 이제 사용하는데 뭐 가장 잘 알려진 기업이고 운행 중에 발생하는 뭐 속도나 제어 운전 패턴 뭐 이런 데이터죠. 데이터가 이제 고객 데이터와 합쳐서 이제 실시간으로 중앙 분석 이제 그 허브로 이제 클라우드 방식으로 이제 전송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볼보사는 이제 어떤 잠재적인 부품 결함 같은 거 이제 고객한테 이제 미리 알려주는, 고객의 운전 습관에 따라서 이제 어떤 부품이 더 빨리 달 수도 있고 뭐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이제 전송을 해가지고 이제 분석해가지고 고객한테 고객님은 급제동, 급가속이 많으니까 브레이크나 타이어에 마모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알려주는 거죠. 자, 이런 분석 통해 가지고 뭐 안전에 대한 부분도 이제 확인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도 개선하고 부품 공급자한테 이제 개선 요구도 할 수도 있고 고객 패턴에 맞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해가지고 이제 사고도 이제 방지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결과를 통해서 기존에 50만 대 판매 시점에서 발견한 결함을 1000대 판매 시점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럼 뭐가 좋냐? 고객이 좋죠. 50만 대에서 발견할 수 있던 어떤 그러한 그 결함, 뭐 자동차라고 하는 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제 어떤 타다 보면 다 이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만들 때는 원래 몰랐는데. 자, 그러한 결함을 50만 대에서 예전에 찾았는데 그걸 이제 1000대 그 시점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이러한 그 사물 인터넷 관련된 것은 사물 인터넷 기반으로 하는 빅데이터 활용은 뭐 제조업이나 뭐 서비스, 뭐 농업 이런데 뭐 다 사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본의 이제 소와 가수원 해서 이제 농업 쪽이죠. 자, 다양한 종류의 농업 센서 기술을 많이 사용하는데 센서를 뭐 5개 장소에 부착해서 이제 온도, 습도, 토양 온도, 수분, 강우량, 일사량 이런 것들 이제 수집해가지고 5,000개의 묘목의 아이디를 부여해서 성장 과정이나 뭐 해충 발생 이런 것들 관찰한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사전에 병충해 같은 피해를 갖다 이제 방지를 하는 역할을 했다.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요즘 뭐 농업에서 심지어 실제 있습니다. 우리 집에 화분에 이렇게 뭐 정기적으로 이렇게 물을 줘야 되는 화분들이 있죠. 그래서 뭐 사람들이 깜빡깜빡 잊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화분에 이제 뭐 센서 달아서 거기서 그 센서가 이제 화분의 수분 양을 측정해서 수분 수분 그 퍼센트가 그러니까 몇 프로 이하로 떨어지면 화분 밑에 이제 물통을 달아 놓는데 달아 놓은 물통에서 이제 물이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 화분으로 물 주는 거. 그래서 사람이 매번 물 줄 필요 없이 이제 화분이 지가 알아서 이제 물 주고 사람은 이제 그 밑에 물통에 물만 채워주면 되는 거죠. 자, 이런 빅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보시면 분석 대상 데이터 해서 뭐 의료산업, 공공행정, 소매, 제조, 개인 위치 데이터 뭐 모든 분야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잠재성과 역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의료산업 미국 같은 경우 제약사 연구개발 데이터, 환자 치료 임상 데이터 해서 연간 뭐 3조 달러의 어떤 예상 효과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 공공행정, 행정 업무 중 발생하는 데이터, 우리도 이제 공공 데이터입니다. 이게 해서 연간 2.5 파운드 정도. 소매, 고객 거래 데이터, 구매 경향 해서 소비자한테 어떤 그 소비자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기업이 어떤 수익을 얼만큼 더 높일 수 있는지. 제조업도 고객 취향, 제조 과정, 수요 예측, 센서 활용 데이터에서 마진 증가를 이제 도모할 수도 있고, 개인 위치 데이터 해가지고 뭐 개발이나 조립 비용 50% 감소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이거는 이제 맥킨지 리포트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자, 이러한 그 다양한 분야에서 빅데이터 활용은 뭐 날이 갈수록 더 광범해질 것이고 그 가치는 이제 더 이제 커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빅데이터 뭐 발전 방향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시죠. 자, 먼저 빅데이터 전문가 확보가 절실하다. 예? 현재 이제 상황이 어떠냐 하면 데이터를 뭐 많이 저장해서 이제 돈도 많이 쓰고 이제 뭐 했는데 실제로 그 분석할 사람이 없어요. 특히 특정 분야, 예를 들어서 뭐 금융 데이터를 분석을 한다. 금융 산업을 이해를 하면서 데이터를 분석한다. 분석 능력이 있는 사람. 금융 산업을 이해하는 뭐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데이터 분석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찾기 힘들다. 그래서 폴춘 500대 기업 85% 이상이 빅데이터를 경쟁 우위 확보에 활용하는데 실패할 것이다. 왜? 분석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나마 요즘 좀 더 나아졌는데 실제 우리나라도 금융기관, 은행들 있죠. 예를 들어서 경영 공부하시는 친구들은 뭐 금융 쪽에 취업하는 것도 뭐 선호하는 업종 중에 하나인데 제가 그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제 금융기관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영업을 계속하지는 않을 거다. 그러면 새로운 환경의 영업 방식으로 바뀌니까 그렇게 따라가기 위해서는 데이터 분석 기술, 그다음 핀테크죠. 금융 쪽은 파이낸스 테크놀로지, 핀테크 관련된 지식 정보도 충분히 습득을 해야 된다. 그런 것도 안 하면서 나는 뭐 괜찮은 금융기관에 취업하고 싶다. 그거는 욕심이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방대한 데이터 분석을 위해 기존 데이터 마이닝이나 뭐 BI만으로 부족하다. 실제 여기 나와 있는 BI의 뭐 하나의 부분이 이제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는 대단히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개념이고 근데 이것보다 더 어떤 건가 있어야 된다. 예? 데이터 마이닝이나 BI 기술만으로는 이제 충분하지가 않더라. 뭐 이에 따라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데이터 과학자들에 대한 수요는 데이터 사이언스들 그런 수요는 이제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예. 지금 오늘 빅데이터 전문가의 확보가 절실하다 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인데 저는 이제 이쪽에 분야 쪽에 있는 사람으로서 경영학을 공부하거나 통계학을 공부하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이제 관련 학문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거나 간에
그 데이터 분석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능력이 있으면 본인이 어떤 새로운 그 어떤 커리어를 찾는 데 있어서 현대 사회에서는 더 이제 어떤 이점을 가지고 한다고 저는 100%는 이야기하기 좀 그러니까 이제 뭐 99% 정도는 이제 확답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분야에 공부를 하면 괜찮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학생들이 많이 안 하는 이유가 이제 좀 하다 보니까 어려우니까 그래요. 뭐 다른 한편으로 이야기를 하면 쉬우면서 좋은 건 없습니다. 좀 더 어려운 게 남들이 안 하는 거 그런 걸 해야지 이제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거지. 데이터 마켓플레이스 활성화, 데이터 이제 커런시, 데이터 돈이다 그 말이죠. 데이터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데이터를 구할 수 있는 시장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이제 앞으로는 이제 데이터가 자산이자 거래 수단이 되고, 기업은 자신이 보유한 고유의 데이터를 자산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고, 외부 데이터에 대한 체계적인 목록도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개나 구매도 가능한 데이터들.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데 이런 데이터의 어떤 소위 말하는 정크, 이제 쓰레기 같은 데이터를 다 줄이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생성하고 소비하는 프로슈머라고 했죠. 프로슈머들의 각각 국민 개개인들인데 그 사람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인포칩스나 짐프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들은 이제 이미 이제 웹상에 흩어진 데이터들을 수집 가공해서 이제 빅데이터로서의 가치를 부여하고 이제 이를 다른 기업들한테 판매하기 시작한 기업들 중에 하나입니다. 스크래핑, 클리닝 앤 셀링 빅데이터에서 데이터 이제 가공시켜서 이제 판매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지리 정보나 소셜 네트워크 정보 같은 것들이 이제 상용화되어서 이제 판매되고 있는 그런 경우고. 자, 데이터를 막 수집한다 했을 때 이제 따라오는 게 이제 개인정보 보호하고 이제 연관이 되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상당히 좀 이제 민감한 부분이고. 예. 자, 빅데이터가 이제 대량의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돼 있습니다. 있어서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이쪽 분야가 좀 이제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제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여러 가지 법이 많아요. 법 많은데 이 가이드라인도 현행 개인정보법에 위반될 수가 있습니다. 있고 뭐 인권 침해 가능성도 있고 그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으면 이제 시민단체들이 이제 또 가만히 있지 않죠. 예. 그래서 빅데이터 산업 발전에 유익하게 사용하려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이제 반드시 필수적이다. 자, 개인 데이터 은행 출연을 좀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해봐야 되고. 웹에서 제공된 개인정보 제3자 회사에게 넘어가기도 하고 관리도 힘들어지기 마련인데 개인 데이터 은행은 이제 데이터를 마치 이제 자산과 같이 취급해서 관리한다는 거죠. 우리 일반 은행처럼. 고객은 이제 자신의 그 개인 정보를 인출해서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에 서비스 제공자나 이제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개인 정보를 이제 다시 돌려받는 형태로 이제 예치할 수 있고. 결국 이게 이렇게 되면 데이터 이제 커런시, 이제 데이터가 거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뭐 아무 때나 뭐 내 정보가 제3자한테 막 마케팅 목적으로 팔리니 그렇게 이제 하면 개인정보 침해가 있다 보니까 내 데이터를 개인 데이터 은행에 저장해뒀다가 필요할 때 이제 빼쓰고 다시 이제 갖다 놓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앞에서 이제 빅데이터에 대한 어떤 기본 기술적인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번 강의에서는 빅데이터가 어떻게 이제 활용이 되는지 여러 분야에서 모든 분야에서 다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데이터의 종류가 틀릴 뿐이죠. 이번 강의에서는 이제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만 봤고 그다음에 이제 그 분야에서 어떤 가치를 이제 창출해 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향후 빅데이터 전문가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그다음 데이터 마켓플레이스와 같은 어떤 효율적인 활용, 개인정보 정보 보호에 대한 어떤 그런 대책들 이런 걸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이제 새로운 주제로 넘어와서 이 비즈니스의 개념과 모델해서 이 여기서 말하는 이 비즈니스는 이커머스하고 조금 다른 개념이거든요. 근데 제가
앞선 강의에서 이 비즈니스, 이커머스, 전자상거래 이제 혼용해서 쓴다 많이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좀 다른 개념이라고 또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서는 다른 개념으로서의 이 비즈니스 개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과 공급망 관리 시스템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이게 다 이 비즈니스 시스템으로 이제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